안녕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우리 모두 다 어버이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고민 없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요즘 저는 전쟁이 벌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두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서 과연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가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나서고 물리적 테러 위험도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싸고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이 와중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외치던 김상욱 의원이 마침내 탈당을 결행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현재 김상욱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참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심정이 참 복잡할 듯한데요. 시원하고 또 착잡하기도 할 것이고 먼저 심정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일입니다. 많이 되돌아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후에 결정을 한 일이라서 좀 담담하게 탈당을 했고요. 뭐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머리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개인의 사리사욕이어서도 안 되고 또 조직의 이익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어떻게 국민들께 이로운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조속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오늘 탈당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심정을 먼저 밝히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없었다면 김상욱 국회의원 생활도 좀 순탄했겠죠? 순탄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3선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탈당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일 많이 하고 있던 의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님의 그 운명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바로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쿠데타인데 사실 그 쿠데타는 윤석열의 운명도 바뀌었지만 의원님의 운명도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도 동참하지 않았고 또 국민 앞에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 의원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였겠죠? 괴로운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너무 컸습니다. 부끄러움이 컸다. 예. 그래요. 기자회견 과정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님이 보는 정통 보수는 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길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럼 정통 보수의 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는 가치들을 원칙들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지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2025년에 지켜야 할 가치와 1950년도에 지켜야 될 가치 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가치는 또 바뀔 겁니다. 2025년 지금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 합리, 개방, 자유, 포용 이런 가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치들을 잘 수호함으로써 그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안정적인 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정통 보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 합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다 동의하고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정통 보수의 길이다. 네. 그렇게 돼야지만
진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어있는 영역이 진보의 영역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 도전적 길을 추구를 가야 해야 되는데. 합니다. 예. 지금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AI와 로보틱스 등이 이유가 된 사회 변혁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따를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신앙처럼 믿어왔던 민주주의가 AI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왔던 노동의 가치라는 개념도 AI와 로보틱스가 발전하면서 노동 소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과연 노동의 가치,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테마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많지도 않거든요. 자, 그러면 2025년의 진보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의 진보는 포스트 민주주의, 포스트 노동,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어떤 도전할 것인가. 물론 틀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와주고 실행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걸 하려면 역설적이지만 사회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런 실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야 합니다. 그게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보수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고 법치주의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고 공정한 사회,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잘 지키고 있으면 진보가 마음 놓고 그런 실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역사가 진보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보수가 보수의 역할을 못하니 불안해져 버렸습니다. 사회의 안정성이 뿌리째 흔들려 버렸어요.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보도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된다는 30년, 40년 전에 하던 민주주의를 지키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멈추고 퇴보하는 건데요. 저는 너무나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뭐 축소 사회,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또 대외 환경도 많이 변화했고요. 또 우리 사회의 혁신성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아마 20, 30년 또 채 걸리지 않아서 사회와 우리의 인식 구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뛰어들어서 경쟁하고 있고 격차는 날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새로운 식민지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AI가 발달한 나라에 모든 걸 의지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역사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진보가 살아있어야 되고 진보가 살아있으려면 역설적으로 보수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너무 답답한 보수가 부분입니다. 튼튼해야 안정감 있게 보수가 지켜줘야 진보가 좀 틀리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요. 사회가 충격을 안 받습니다.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진보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한 거죠. 예로 그런 겁니다. 예.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말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보수가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어야 진보는 민주주의 시대는 이제 갔어. AI가 많이 발전했고 이 발전한 AI로 사람의 의사결정을 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래라는 얘기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 꺼내는 상황. 그러면 지금 이 보수가 이렇게까지 이 정통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무너졌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국민의힘은 네.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걸 믿고 국민의힘에 갔는데 입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수당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수당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당이라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기준점 삼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틀이 무너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도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보수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의 성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포용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보수라면 모범을 보이고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품위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법치주의와도 멀어졌고 공정사회와도 멀어졌고 개방, 포용, 합리 모든 것들을 충족을 못 시키면서 지금 당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12월 3일에 있었던 모습은 극우적인 모습이죠. 극우라는 것이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독재를 지향하는 겁니다. 예. 저는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예. 국가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도 싫지만 국가사회주의도 싫습니다. 예. 그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3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본인만의 왕국을 만들겠다, 국가사회주의를 꿈꿨던 거거든요. 그거를 그건 보수가 아니죠, 극우죠. 극우의 길을 그리고 걸어갔다. 예. 이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향점과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상법 개정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취지예요. 네. 근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을 왜 반대하죠? 그건 기득권, 소수 대기업 오너들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 수호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도 맞지 않아요. 예. 그러니 지금 안타깝게도 하고 있는 모습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 품위를 지키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극우적 모습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건 보수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들이라면 이제 수구적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은 극우적인 색깔에다가 수구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전락했다. 제가 피부로 느끼기는 그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수 지지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탈당한다 얘기를 듣고 제일 많이 받은 전화가 왜 적을 이롭게 하느냐. 적을 이롭게 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묻습니다. 적이 누구냐? 상대당이 적이다. 여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네. 국민들께서 무조건 나는 이 당만 찍을게 하시는 순간에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잘하는 당을 찍어주고 못하는 당은 야단쳐야 합니다. 예. 모든 정당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을 받들겠습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을 받들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당에다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그냥 내 편, 네 편 나눠놓고 우리 편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상대는 적이야. 그러니 우리가 지금 틀렸지만 상대는 잘하지만 상대는 적이니까 상대는 적군이야. 그렇게 이런, 하면 민주주의가 설 수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나요? 주인은 국민이신데요.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에서의 그 경선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탈당의 마음을 좀 더 앞당기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김문수 전 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때 상당히 반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극우적인 색깔들을 앞에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또 한독수 후보가 나올 땐 더더욱 또 예, 무원칙하게 그런 사람하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또 도의적으로나 이 쿠데타에 이 내란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단일화 같은 걸 추진하는 건 야합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은 한독수로 몰아가기 위한 다양한 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있고, 거기 이제 반발하는 이 김문수 후보,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경선 과정은 민주적이어야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하는 국가니까요. 그런데 민주의 반대말은 말 그대로 기획을 해서 답을 정해놓고 소수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의 지금 과정을 보면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답을 정해놓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민주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반민주적으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낸다면, 기어코 낸다면 최소한의 자격 요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후보의 자격 요건이 없다.
물론 그건 최소한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런 조건을 얘기를 했었고 최소한의 그 자격 요건을 떠나서 또 절차적인 부분이 있죠.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고요. 한덕수 후보는 자격 요건도 없지만 절차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원내 지도부가 앞장서서 그렇죠. 원칙과 규칙과 심지어 당원들의 투표한 당심을 다 무시하면서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또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과 뭐가 다르지? 라는 본질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명씩이나 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뭐 1차전 하고 2차전 하고 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후보를 뽑아 놓으니까 그거는 마치 들러리 세우듯이 세워놓고 선대위가 구성되지도 않고 빨리 등록 전에 한덕수랑 단일화 사실은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해서 가자 이제 이런 방식을 선택하니까 네네. 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 제가 지금 탈당하면서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예.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드리는 일이고요. 네. 또 어찌되었든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정당이 그래서 잘못됐다면 바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 의무지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바르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었고 또 저를 믿고 계신 분들의 지지를 지켜드리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다 하기 위해 지난 몇 개월간 사실 노력을 너무나 많이 했죠. 외롭고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극단적 상황에 도래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여 있어 버리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건 국민들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예. 진짜 위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가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위하고 받드는 결정이고 행동인가. 근데 그 고민 끝에 내린 것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건강한 보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 제가 바꿀 능력도 되지 않고 도리어 여기서 발목이 잡혀버리면서 제가 국민을 위해 받들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저는 보수와 극우, 보수와 수구라는 개념을 반드시 구별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을 해야지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서도 또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삼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살려고 하면 제가 봐도 그 극우의 길, 그 수구의 길을 벗어나서 정말 정통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 살아남지 안 그러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 저는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보수는 누구보다 품격과 포용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네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던데 보수의 포용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리어 이제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인신을 무자백에 유린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좀 당한 편이신가요? 뭐 당연히 좀 유무형의 공격을 뭐 지난 수개월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 올렸던 것처럼 뭐 그런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는 건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공인으로서 국민들을 받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있으면서 국민의힘을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바꾼다면 그거는 제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번 특히 경선 과정을 보면서 제가 더 이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난달 말에 당의 마지막 충정이란 마음으로 제
거취를 걸고 4대 요구를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가 윤석열 대통령 제명, 두 번째가 탄핵 반대 등을 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겠다, 야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 정책. 지금 민생고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이거는 기본입니다. 대선에 임하는 당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저는 12월 3일 이후에 줄곧 당에 요구했던 것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탄핵에 적극 나서고 보수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민들께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얻어가셔야 한다. 그 길만이 당이 나갈 길이다라고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답을 주던가요? 뭐 답을 줬으면 이렇게 뛰어나오진 않았겠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 뭐 좀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고요. 됐고. 도리어 당내에서 철저하게 고립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걸 고립됐다는 것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괴로운 건 괜찮습니다. 괴로운 건 버티면 됩니다. 괴로워봐도 뭐 제가 이번 12월 3일 날,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해제하면서 죽을 각오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5.18 광주 민주화 묘역을 참배하면서 우리 역사에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 혹시라도 혁명이 필요한다면 내가 대신 희생돼서라도 이런 일들은 막아야겠다 결심하면서 또 한 번 죽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2번 하고 나니까 괴롭히는 건 겁이 안 났어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없다. 물론 동력이 라는 없다. 것은 저한테 너무나 큰 절망으로 다가왔고, 제가 우려하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면서 비상식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김 의원님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참 보수주의자의 길을 걷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근데 정치는 어차피 이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당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터인데, 어떤 방송 매체를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요즘 민주당이 훨씬 보수의 길을 더 잘 걷고 있다는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당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있다면 뭐 입당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탈당 여부를 고민하는 데 집중했었고,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뭐 다른 당에 기웃기웃하는 건 도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 당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지가 제가 판단의 기준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제 탈당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가 국민들께 봉사하는 길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무소속으로 혼자 남는 길, 또는 뜻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가는 방법, 또는 뭐 개혁신당 가는 방법, 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방법,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진보적인 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보수주의자지만 이제부터는 진보적 논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뭐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제가 국민들께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들께 정말 죄를 짓는 겁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제일 큰 이유가 진영 논리입니다. 네 편, 내 편.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없이 지금 생각을 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노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이념과 정책, 노선은 보지 않고 패를 가려고 제가 하는 거는 적이고 이쪽은 우군이고 뭐 이런 식의 진영 논리. 여전히 그게 너무 심하죠. 예. 제가 지금 탈당 얘기가 나오고 나서 가장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는 전화가 그겁니다. 왜 이적행위를 하느냐. 이적행위를 하느냐. 이적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 저 당 잘하는 당한테 힘을 실어주고 잘하게 해야지요. 예. 우리 당은 나빠도 우리 편이고, 그러니까 충성을 무조건 해야 되고. 비상계엄을 하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든 우리 편이니까 표를 찍어줘야 된다.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나쁜 짓 법을 어기고 국민들을 속이면 심판을 해야지요. 제가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 이렇게 네. 질문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가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감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평언한다면?
제가 이재명 후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경험도 없고요. 예. 뭐 제가 그분의 삶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런 건 아니라서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물으시는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축소 사회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의 경쟁력 약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심각한 사회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정치의 낙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민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열 것인가, 대외관계 망가졌거든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테마들입니다. 네. 저는 대통령 되실 분은 이걸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참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이 도리어 보수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이 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이 속상하다 말씀도 저한테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보수라고 하는 것, 2025년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도 약간 입에 붙었어요. 이제 그 김성 의원님 늘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시대 2025년의 보수주의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 합리, 그렇죠. 개방, 포용, 자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그런 가치에 충실을 하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보다 도리어 민주당이 더 보수당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도리어 우리 사회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진보입니다. 근데 뭐 좀 김 의원님이야 진보의 길보다는 늘 자신은 정통 보수주의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시니까. 왜냐면 제가 머리가 나쁘고 아이디어가 적어서요. 진보는 기본적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창의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뭔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똑똑하신 분들께서 진보 영역을 좀 맡아주시면 저는 기존 틀을 잘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수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정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보수당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보수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역으로 정말 진보의 영역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혁신성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회가 혁신을 안 하면 진보적 도전을 하지 않으면 정체되면서 낙후됩니다. 특히 이런 시대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는 이런 혁신적 도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더 이게 활발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좋아요. 형님께서 혁신적 도전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런 질문을 그래도 이제 변호사, 이제 법조인의 길을 좀 걸어오시다가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사실 최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관이 보여줬던 그 희대의 판결, 빛의 속도로 그냥 이 2심에서 무죄로 왔던 그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것을 느닷없이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다시 또 고법에서는 그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아무튼 이 사회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요동을 쳤단 말이죠. 우리 전부 다 이건 또 하나의 내란이다 이제 막 걱정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 그랬다 헌재가 빨리 안 돼가지고 다들 또 막 걱정하다가 사법부의 쿠데타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또 무슨 걱정들 많이 하냐면 자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을 자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쿠데타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이게 사실 테러와 혐오, 배제, 진영 논리 뭐 아까 하신 말씀들이 이제 종합한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놓고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법조인을 봤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죠.
실질적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제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제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 많이 무너졌죠. 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제도가 해결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 법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실질적 법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와는 다른 거지요. 예.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질적 법치 안에는 사법의 자제 개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사법이 정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란 의심을 받습니다. 이미 내용의 정당성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렇죠.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뭐 서로 극단적인 방법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법치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치가 지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을 받드는 도구여야 하고 내용에 있어서 정당해야 합니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맞으면 정당한 겁니다. 자, 헌법 가치에 맞는, 그러면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가장 큰 선거입니다. 네. 예전에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뭐 하나 잡았습니다. 수사하겠습니다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하려고 그랬죠. 불같이 화를 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가 어디 대선에 끼어드냐.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정쟁은 정쟁이고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데 어디 수사기관이 감히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수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대선에 끼어드느냐.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끄는 거거든요. 그런 어른이 왜 없을까요 지금? 요즘 같았으면 누가 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도리어 정치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수십 건씩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하니까 네. 거기에 또 사법 이 기능까지 다 끼어들어서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사회가 많이 퇴행을 겪고 저는 있는 이번에 거죠. 대법원에서 뭐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고법에서 현명하게 해서 좀 멈추긴 했는데 대법의 결정을 보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냐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 그러니까요. 한다는 것 자체가 대선이라는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데다가 전원합의체였어요.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기존 판례 변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뭐 형사법 공부할 때 형법천원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형사법이었잖아요. 형벌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뭐냐면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의 책임질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책임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보면 판단 기준이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형사법의 원칙에도 안 맞고 절차적으로도 이례적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상하죠. 사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쨌든 고법에서 기일을 연기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현명한 조율점을 찾아낸 것 같은데 사법이 정치를 함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사법에 영향을 함부로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된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깜빡이 안 놓고 들어온 거는 이쪽이었기 때문에 선을 넘었네요. 그러니까. 예, 먼저 예. 깜빡이 안 놓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빵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놀란 겁니다. 왜 예. 무슨 일이야 사고 났다는 건데 좀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면 내가 엘리트니까 계도하고 지배하고 정의 내리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네. 엘리트면 받들고 봉사를 하고 더 귀 열고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네. 이 가졌던 마음들을 쭉 좀 다 듣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처음에 정치하려고 할 때 김성우 의원님이 하려고 할 때 어떤 정치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하니까 오래됐어요. 창현우님하고 저하고는요. 물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정말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편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해서 제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오늘 이제 탈당을 하셨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노동 인권과
남북 평화를 위해서 많이 뛰시는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워요. 의원님이 뭐냐면 되시라. 국민의힘 안에서 예, 보수 정당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2025년 보수의 가치여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1950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치면서 네.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있고 네. 또 지지자분들도 있고 또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을 거고 참 잘했다 박수 치는 분도 계실 건데 거기에 좀 마지막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면서 좀 대담을 정리할까 합니다. 네. 긴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또 막막합니다. 또 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많은 공격에 또 노출될 것이고 사실 짧은 시간 정치하면서 억울함을 느낄 때도 많았고 또 두려울 때도 있었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느낌들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국민들을 잘 받드는 제 마음속에 나무를 키우는 씨앗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꼭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는가, 또 잘하고 있는가, 틀린 것은 없는가 늘 되돌아보고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서 해야 될 역할은 반드시 꼭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해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현충원에 참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한 표현을 썼습니다. 보수의 탈을 쓴 하지만 수구 또는 극우 또는 거짓인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을 위한 그런 원칙주의자, 그런 민주주의자로서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시급하고 중대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을 해서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김상우 의원은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민주주의와 품격을 지킨다는 그의 마지막 말이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무소속의 김상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버는 TV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이은혜 의원이 펼치는 뉴스 브리핑과 대선 특집 인물 탈곡 비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대선 특집 인물 탈곡기 이은혜입니다. 오늘 털어볼 인물은 누굽니까? 네, 오늘은 무소속의 날인가 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털어보기 전에 지금 상황을 잠깐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에 이 단일화 회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입니다. 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 제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한덕수 당을 맡기자. 김문수 내가 당이다. 그리고 김문수 시간은 나의 편. 한덕수 여론은 나의 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짧지만 아주 이해가 금방 되네요.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앞세우면서 시간 끌기에 나선 거죠? 네, 맞습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할 건데 왜 꼭 11일 이전이어야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후보 등록일을 넘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을 받게 되고요.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울타리 밖에서 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의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게 되고요. 당 지도부도 강경할 텐데요. 네, 김문수 후보가 반발을 하든 말든 어저께 당원 단일화 여론조사 강행했고요. 4월 연속 의원총회 열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무성 전 대표 기억하시죠? 네. 그분을 비롯한 상임 고문단들이 단일화 촉구 단식을 시작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이요? 고문단이 제법 고령인데. 네, 어르신들 정말 많이 계시던데요. 네. 사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칠 때에도 총칼을 휘두르면서 불법 계엄 저지를 때도 예. 식사 잘 잡수시고 잠도 잘 주무시던 양반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야 와서 이 자기의 권한들, 권익 이게 남에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니 밥이 잘 안 넘어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권성동 의원도요.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단 한 끼라도 밥 굶어본 적 있을까 싶은데요. 지난 탄핵 국면 때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면서 농성했던 민주당 의원들 또 진보당 의원들 생각도 많이 나고 비상행동 지도부도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정치가 너무 얄팍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어떻게 하자는 계획인가요? 지금 마냥 두 후보의 협상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야말로 강제 단일화 로드맵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두 후보의 토론회 이어가겠다 계획했고요. 이어서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반으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토론회 절대 안 나가겠다. 당무 우선권 발동하겠다. 당은 단일화해서 손 떼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결국 오늘 저녁 토론회는 취소되었고 대신 여론조사는 그래도 강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난리통이고 아니요 그냥.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도 여기에 끼어든 것 같던데 네. 보니까요. 그 후보 지지자들은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 소집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단일화를 실현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덕수로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지도부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김문수를 몰아내려고 하는군요. 네. 거의 당 내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내전의 끝에 모두가 폭망하길, 그래서 국민의힘이 해체까지 되기를 강하게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 김문수 화이팅입니다. 그럽시다. 같이 화이팅 하고요. 이제 오늘 원래 털어야 될 분이 한덕수 후보라 그랬나요? 네, 한번 맞습니다. 탈탈 털어볼까요? 네, 인물 탈곡기 드릉드릉 한번 예. 돌려보겠습니다. 한덕수 첫 번째 키워드는 통상 못할 사람입니다. 아, 본인은 스스로 통상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네, 통상 잘할 사람이라고. 네. 얼마 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직접 나서고 있는데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미국과는 맞서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네, 기억하시죠. 지난달 17일 영국 매체랑 인터뷰하면서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will not fight back.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는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다 라면서 미국을 은인 떠받들듯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지금이 무슨 김미더 초콜릿 하던 시기인가 네. 싶었는데요. 당연히 미국과의 관세 전쟁 상황에서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 트럼프하고 이 전화 통화하면서도 영어 잘한다는 칭찬받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네,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흘린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솔직히 당시 상황에서는 잘하는 영어라도 예. 좀 못하는 신용하면서 아니 그렇죠. 당연히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고 좀 그런 그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죠. 네. 예. 그리고 못 알아듣는 척이라도 해가면서 예. 우리의 국익을 좀 지킬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벌어야 될 때였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LNG며 방위비 분담금이며 온갖 걸 막 내주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 국익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 협상을 대선 몸값 불리기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저자세, 친미 일변도의 모습이 확실히 이제 국익을 우선하는 통상 전문가의 덕목이라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관료를 지냈잖아요. 네, 19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했고요. 네.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부까지 줄줄이 주요 관직을 이어왔습니다. 뭐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정권마다 색깔을 샥샥 바꾸면서 주요 관직을 차지했다고 해서 희대의 카멜레온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올드보이네요. 아까 통상 못할 사람이라 그랬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통상 협상해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무척 많은가 보죠. 네,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게 마늘 협상 파동입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그게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네. 중국과의 협상 얘기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당시 중국산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산 마늘의 관세를 10배 이상 올리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 가드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한덕수 후보가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협상에 나선 결과 한국이 3년간 중국산 마늘을 32,000톤, 그것도 낮은 관세로 들여오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혹들에다 혹 붙였네요. 네, 잼 날렸는데 핵펀치 맞은 그런 예. 격인데 중국의 통상 무역 보복에 완전히 굴복하고 마늘 시장을 다 내어줬다. 이렇게 농민들부터 많은 국민들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 중에는요, 2003년부터 한국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자유화한다라는 이면 합의가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숨겼다가 몇 년 뒤에나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관두면서도 한덕수는 자기 변명을 잊지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이면 합의구만요. 국익을 위한 이면 합의가 아니고. 그렇죠. 다음 사실- 키워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배신의 달인입니다. 배신의 달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당시에 장례식장 찾아오지 않고 손가락질 받았던 모습 아닙니까? 네, 사실 그건 배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산업부 국장 정도 급이었던 한덕수 후보를 산업연구원장, 국무실장, 재경장관,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시킨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이 숙청을 당했을 때에도 그리고 언론에 조리돌림 당하셨을 때에도 한 번도 찾지 않고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본인은 당시에 주미대사 시절이어서 불가피하게 못 오고 뭐 거기에서 조문을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은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장으로 7일간, 일주일간 진행이 됐잖아요. 그중 하루도 못 와봤다. 이거는 사실 좀 변명이 궁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실 별로 안 친한 사이에도 장례식장은 좀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전통이기도 하고 인간 도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얼마 전 방송에 나오셨던 김준영 의원이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배신의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1995년에 있었던 한미 자동차 협상 때 이를 두고 하신 말입니다. 당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점유율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면서 한국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급기야 슈퍼 301조를 통해서 한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정하고 보복 관세도 경고했었고요. 슈퍼 301조죠. 그게. 네네. 예. 이 미국의 무역통상법 301조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미국에 피해가 생길 때
대통령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게 1988년에 더 강화되면서 슈퍼 301조라고 불리게 됐고요.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수단을 불문하고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때. 그렇죠. 예. 당시에 그래서 한국 정부가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한덕수는 이때 대표단 멤버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협상팀 몰래 따로 미국을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월권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 결과로 가지고 온 내용이 미국 쪽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는 방향으로 타결까지 해서 협상팀에 그냥 통고를 했다는 겁니다. 대표 협상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협상팀은 절차도 내용도 모두 문제를 삼고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은 한덕수가 가지고 온 협상 그대로 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당시 자동차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삼고 좀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고요. 게다가 이 협정이 훗날의 한미 FTA 자동차 협정 그 내용에 초석이 됐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미 FTA도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을 많이 품고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 기준에 맞춰야 되지만 미국 차는 한국에 수출할 때 그냥 미국 기준으로 맞추면 된다라든지 한국은 즉시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하지만 미국은 20년간 보호막을 설정한다. 이렇게 정말 불공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제공한 게 여러분 누구? 한덕수입니다. 정말 배신의 달인 아닙니까? 정말 통상 못할 사람 또 배신의 달인이 맞군요. 또 다음 키워드 있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호남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 전북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마하고부터 쭉 본인이 예. 호남 출신이라는 거 많이 강조했었죠. 예. 하지만 호남 민심은 냉랭했습니다. 전북 지역 변호사 백인은 기자회견에서 도민은 한대행이 전북 출신임을 숨기며 지역 현안에 냉담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고향 세탁을 해왔던 작태를 기회주의적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북 출신임을 오랫동안 속여온 거죠,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그래서 주변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나 보죠. 네, 서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야 사실 나 호남이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밝혔고. 많이들 놀랐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광주를 찾아서 저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려 15번이나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은 아니고 네, 저 사진 보시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15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5.18 민주묘지 참배도 시민들이 막았죠. 네, 그런데 당연한 일이죠. 1980년 광주의 핏자국이 아직도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인데 불법 계엄 총리 내란 대행이 아무런 사죄도 반성도 없이 심지어 자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찾아왔으니 그런 홀대 혹은 반발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광주 사태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네, 그 민주묘지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기자들을 만나서 관련해서 뭐 자기도 역사에 마음이 아프다 공감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광주 사태가 어쩌고 저쩌고 그 여러 번 반복을 한 겁니다. 사실 지난 45년간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 호남 사람이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호남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거야말로 광주 민중들 그리고 호남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이용해 먹으려는 심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이네요. 또 다른 키워드가 있나요?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예지몽 관료입니다. 아, 무속. 네, 무속 관련이네요. 맞습니다. 예. 또 터졌습니다. 한덕수 후보 부인의 무속사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관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무속 전문가라고 지칭한 걸 두고 이때도 소리 지르셨어요. 새빨간 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날 화를 많이 버럭버럭 내는 것 같던데요. 그것만 봐도 도둑님이 재발절인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그 2012년 시사주간지의 한 칼럼이 공개되었는데요. 예. 동양학자 조용헌 씨가 과거 한덕수 부부와 식사를 한 적 있다면서 한 후보 부인 최하영 씨의 무속 사랑을 좀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칼럼의 내용 조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 필자도 한 수 지도를 받았다. 특히 한 후보의 공직생활 초기
헬기의 조종사가 한 후보 부부에게 권총을 쏘는 꿈을 꿨는데 최 씨가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 평소에 한 번씩 찾아가던 영빨도사를 찾아가 자문을 해보니 권총이 권세의 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벼슬을 하는 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후보가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대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꿈 덕분이었다. 영빨이구만요. 네. 이름 한번 참 영험하네요. 박지원 의원도 한 후보 부인 차영 씨와 김건희가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고 또 차영 씨는 김건희보다 훨씬 더 무속에 심취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죠. 네,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부인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부인이 주술을 토대로 아까 예를 들어 꿈 해몽처럼 주술을 토대로 남편에게 충고하지 않겠냐 이런 말 했습니다. 아예 가뜩이나 윤정건 내내 이 무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후보로 나올 때 왕자 이랬는데 또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천공 기억하시죠? 네. 또 건진법사. 오죽하면 뭐 계엄 날짜도 네. 무슨 보살이 정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칼럼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주술 사이 무속 정권이 내란까지 일으켰다 파면당해 치러지는 선거이라면서 무속에 심취한 대통령 부부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무속 논란이 뒤따르는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오겠다니 정말 염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른 여러 사안 못지않게 철저히 검증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의 나라가 아니니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탈탈탈 인물 탈곡기 한덕수 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탑 증권 통파. 매일 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오늘 김창의 창에서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갈등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는 대한민국 내 반중 협중 이슈를 두고 중국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광운대 김희교 교수님과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좀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내란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고요. 이제 빛의 속도로 진행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다들 엄청 놀랐잖아요. 교수님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다 또 고법이 또 재판을 연기하면서 또 한 번 놀라고 이제 지금은 또 한덕수, 김문수 간의 속 시끄러운 단일화 협상이 막 당이 깨질 정도로 지금 막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방금 바로 전에 또 김상우 의원 또 탈당 기자회견하고 와서 또 바로 그냥 따끈따끈하게 지금 또 탈당 대담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대선 후보도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한 발언을 좀 대단히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에서도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리어 중국에 대한 발언을 하는 자체가 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눈치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국 이슈를 다루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우리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금 우리가 국내 문제가 거의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거의 하루를 멀다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런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지금 국외의 문제도 심각하죠. 심각하고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대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들이 지금 외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고 진행되어 왔던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고 이런 시기여서 한시라도 빨리 이 나라 사태를 정리를 하고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위상을 지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더 쏟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기이고요.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19세기처럼 그냥 국내 문제에 치중을 하다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이고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만 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관세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미국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도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우리 집 대선에 관심이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 국가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시아를 갔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들을 방문을 캄보디아까지 세 국가를 방문하고 왔는데요. 우리에 비해서 국력이 훨씬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왜 거기까지 날아갔느냐 하면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에 이어지는 세계 질서의 재편 여기에 그런 국가들조차도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물며 한국이야 말할 것도 없죠. 관심의 대상이겠군요. 예. 그래서 중국의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을 거고요. 관심은 대개 세 가지 정도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했던 탈중국 방침이 지속될 것이냐. 아마도 이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예. 두 번째로는 이 관세 전쟁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중국은 훨씬 더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게 단순히 관세 전쟁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인데 한국이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계속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중심으로 세계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신냉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아니라면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그 대만 유사시에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만 불개입 결의안인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생존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있어요. 네. 그 일부 중국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나도 매국적이고 중국 공산당 공작이다 뭐 이런 비난까지 이제 퍼부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외교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몇몇 사람들이 다 쪼물렀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사법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법부의 개입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이 결정하면 국민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죠. 다르게 말하면 시민들과 국민들이 사법부를 통제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이 민주주의가 위반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문제에도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전혀 개입을 못했어요. 통제하지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혹은 국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채 비밀리 뭔가를 진행하고 국민들한테 사후에 통보하는 사드가 그랬고 마늘 파동이 그랬고 그런 식이었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통제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통제를 하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상식으로 외교를 보는 거예요. 예.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국민 상식으로 외교를 보는 첫 번째는
도대체 대만 사태에 왜 한국 국민의 목숨을 갖다 바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뭐 대만 편을 들어야 된다,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대만 사태가 왜 심각하냐 하면 대만 사태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에요.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일본과 한국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한국은 전쟁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이 사드를 왜 문제 삼았냐 하면 사드는 이 탐지기가 중국 전역을 탐지를 해요. 즉 미사일을 쏘는데 중국으로서는 수비가 안 될 가능성이 사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처럼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둔해서 미국이 싸움을 한다면 아마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제1타켓을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 전쟁의 한복판에 끼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국과 네. 미국이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그리고 또 끊임없이 그것이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은 늘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대만에는 우리가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는 것은 그 다른 시기보다도 훨씬 좀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트럼프한테 기대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트럼프가 계속 평화를 주장했거든요. 예. 평화를 주장하고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네오콘 세력과 아직도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국방부는 달라요. 미국 국방부나 네오콘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자기의 이익에 위배되는 집단이자 대통령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이 나토에서도 트럼프는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미군을 축소하거나 군사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산복합체들하고 이해관계가 확 달라지는 또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들은 다시 그들의 먹거리를 혹은 군사비를 올릴 수 있는 어디선가? 뭔가의 해야 된다, 모티브를 동기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장 찾기 좋은 곳이 여기죠. 대만이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 특히나 일본이 앞장서서 중국이 위험하니까 이 지역을 하나의 전장으로 만들어서 같이 싸우자라는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위험해졌군요. 위험해지죠. 특히 일본의 움직임이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게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방금 지적하셨으니까 네. 정말 그 얘기를 하나의 전장 개념을 좀 네. 얘기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난달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를 다 하나로 전장으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어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원 시어터 하나의 전장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때 이게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한국을 하나로 묶는 구상 같더라고요. 네. 일본의 구상 같지만 그 미국의 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게 일본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진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네. 아직도 이시바 정부나 트럼프 네. 정부가 그런 구상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까지 내부의 군부 혹은 우파 세력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아시아판 나토. 네네네. 아시아판 나토를 포함해서 하나의 전장도 예, 그런 전장으로, 측면이고요. 예. 최근에 김태호 차장이 미국에 건너가서 알렉스 우엉 NSC 부보좌관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 꼬리를 감추고 있던 김태호가 거기까지 낮에 가서 만난 이유는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소위 각국의 극우들의
꿈의 이 새로운 꿈의 새로운 계획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체가 가속도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 정부나 국가가 개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쪽에서는 군대 확산, 군비 확산 혹은 뭐 전쟁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이라는 하나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결속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하나의 방식으로서 하나의 전장이라는 이론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미일 군사 협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전쟁을 실현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미군 기지에 그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네. 그 비언비 랜서 전략 폭격기를 전진 배치한다. 오산 기지에 F-16 배치한다. 그리고 군산 기지에 5세대 전투기 F-35A 새로 배치하면서 뭔가 좀 무시무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알다시피 일본의 그 주로 미군들은 해군과 공군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한 미군은 주로 이제 육군인데 기침이 자꾸 나네요. 그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개입을 당연시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주적을 중국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네.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기본적으로 중국을 주적으로 한국, 일본을 선봉에 내세우고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신냉전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이든이 개편되면서 트럼프로 넘어왔는데 트럼프는 뜻하지 않게 관세 정쟁이 확대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시기에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본은 급속하게 재편되어서 그 하나의 전략 기구로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거고 한국도 들어가려고 하던 차에 내란이 일어남으로써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라도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신정부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에 다행인 것은 그 구도에 한국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신정부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테고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안도 내어놔야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신정부가 들어섰다고 그걸 잘 싸워낼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나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 소위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무너지기 이전 미군이 패권의 힘이 셀 때 같으면 우리가 뭐 별로 힘이 없고 뭐 우리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이 뭉치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같은 중견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은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말하는 아시아판의 나토의 핵심은 방위 체계입니다. 방위 체계와 안보 체계가 두 개가 다른데요. 예. 방위 체계는 구체적으로 적을 상정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중국을 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이 뭉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식은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훨씬 높고 높지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중국을 적으로 하는 그 방위 시스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경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의 주적을 놓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단적인 우리 이 동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안보 체제로 구축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유럽도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없는 나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없는 나토라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주적보다는 그중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신정부는 충분히 그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8년까지 약 31조 규모로 대미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자동차 생산 분야, 부품 물류, 철강, 뭐 이런 미래 산업, 에너지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과거에는 말입니다. 네. 국내 재벌들이 이제 전투적인 민주 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서 중국으로 간다, 베트남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또 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게 결국 조공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밖에는 이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형태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의 질서 WTO 체제가 유지될 때는 대기업의 이익이 곧 그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대기업이 굳이 국적을 바꾸지 않더라도 한국의 노동력이나 한국의 기술을 이용하고 다른 시장에 갖다 내다 팔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한국 자동차는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에서 거의 철수를 했고요. 미국 시장으로 먹고 사는 형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관세 압력이 현대자동차에 더 심하게 미친다면 현대자동차 그 자체는 미국으로 옮기면 살아남을 방법이 있어요. 이게 현대자동차의 이익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이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들이나 거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결국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산업은 공동화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지금 지정학 시대에서 지경학, 정치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 버리는 시기에는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대기업들은 지금 얼마든지 국적을 바꿉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대만의 수호신이라고 부를 만큼 반도체로서 세계의 그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벌어지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공장을 다 밖으로 빼냅니다. 유럽에도 짓고 일본에도 짓고 심지어 한국에도 짓고 있을 겁니다. 미국에 당연히 짓고요. 이렇게 되면 대만은 결국은 대만 역시도 TSMC로 먹고 살던 국가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지금처럼 지경학 시대에 맞물리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대기업을 지경학 시대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라는 문제와 설령 두 번째 그들이 떠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아있는 한국의 노동자들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 왔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현대자동차를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떠나고 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너무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제가 또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현대자동차가 떠나는 그 자리에 정말 엄청난 일자리의 문제도 걱정스럽고 이게 뭐라고 할까 왜 일방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다 하게 만드는 그 압력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미국의 압력에 예전 같으면 미국의 압력을 들어주면 미국이 그만한 선물을 줬거든요. 예. 그만한 선물을 줬어요. 달러 체제가 유지되는 시스템 자체가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선물도 안 주고 공장은 옮기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별 국가들은 이제
미국에 놓으라고 하고 자기 먹을 자기 살 국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늘 저의 기본 생각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두 나라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왜 그 어느 한쪽 편을 들면서 일방적으로 한쪽과 손을 뗄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의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광진구 자양동의 양꼬치 거리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반중 시위를 벌였어요. 주로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라, 뭐 시진핑을 퇴진하라, 뭐 이런 구호를 내세웠어요. 그 네. 일종의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가서 현중 시위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극우파들이 그 혐한 시위하는 장면들이 탁 떠오르던데 한중 관계로 볼 때 이건 사실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시위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근데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중국 청중이 물러와서 한국인은 물러가라 데모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박노자 교수가 혐중은 병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혐중은 병이다. 예,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혐중 그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행동화하는 테러 단계까지 사실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병적인 현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적인 현상이 어디에서 왔을까 보면 그 내부에는 이것을 부추기고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왜 또아리를 털고 있느냐?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불편한 세력들이 있어요. 친미 세력일 수도 있고 기독교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 분석은 차치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에게 저와 같이 테러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드처럼 어떻게 꼼수로 설치해 놔버리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중국과 꽤 상당 기간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민이 아무 죄도 없는 나라에서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간 대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소수의 테러 분자들이 양국가 간을 망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실 중국에 대한 혐중 시위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거든요. 올해 2월엔 뭐가 있었냐면 중국 대사관 난입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그랬는데 당시 그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악성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이빙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반중 시위는 일부 세력이 중국을 내세워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이건 보수 진영에서 의식적으로 펼치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중국이 한국 선거를 부정선거를 만드는데 개입했다라고 하는 설을 막 퍼뜨리고 있고 지금도 막 엄청 퍼져 있습니다. 각종 유튜브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혐중을 부추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가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해서 그건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건데 그 다이빙 대사의 악성 사건이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종이 한 장 남겨놓고 굉장히 위험한 양국 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심각한 외교 문제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외국에 나간 자국민이 한 명이라도 살해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포함된 거의 전쟁 상태를 발발을 시키는 국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정말로 중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악성 루머를 한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퍼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가급적이면 지금까지의 문제는 그냥 한국의 내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줬기 때문에 지금 뭔가 외교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만약 중국민을 폭행을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관광객들한테 불의의 사고를 일으킨다면 중국이 더 이상 참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와 국가 간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힘과 힘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아주 망각하거나 무시해요.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을 보면 중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만큼 큰 강대국이 되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토류예요. 히토류 우리 요소수 하나로 전국이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랬죠. 중국이 이전과 달리 이제 히토류를 무기화시켰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편을 들어서 중국이 제재를 하는 국가에게도 우리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표시도 분명히 표방도 했단 말입니다. 그 히토류 카드를 하나라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불과 몇 명의 이 선동분자들의 폭력 때문에 국가가 입을 피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좀 너무나도 우리 국익으로 놓고 본다면 위험한 일들을 겁없이 막 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온 김에 네. 미중 갈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중국은 따박따박 같이 관세를 때리면서 두 나라가 다 힘들겠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이 미중 간의 갈등을 보면서. 아무튼 지난달 마지막 주에 이게 백악관하고 중국 상무부에서 이제 고위급 실무단 회의가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두 경제대국 싸우는 건 때문에 서로 피곤한 건 사실일 테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고 이 싸움은 어디까지 가고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0일이죠. 이틀 뒤에 스위스에서 이제 미중 당국자들이 만난다고 해서 지금 아마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만나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협의 결과는 그냥 스스로 서로 의견을 타진하는 수준 정도일 것이지 구체적인 타협점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이런 제재 혹은 미국의 중국의 봉쇄 정책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은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일 것에 대비해서는 중국도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살던 국가였거든요. 한때 38% 뭐 우리와 비슷한 포션을 GDP에 차지했는데 이것을 최근에 20%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내수로 많이 돌렸고요. 그리고 그 수출 조사도 굉장히 다변화시켰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퍼센트를 15% 정도밖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GDP로 한 2.5%밖에 안 돼요. 그걸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산술적으로 2.5%가 없어지는 거예요. 견딜 만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많이 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히토류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이 중국에서 대부분 근거지를 잡고 있어요. 애플은 뭐 80에서 90%, 뭐 테슬라는 40%. 거기에다가 또 만드는 상품만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와서 대부분 20% 이상씩을 팔아요. 그걸 못 팔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본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면 테슬라, 애플, 그리고 월마트 세 개만 하더라도 GDP 11%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관세 전쟁을 길게 끌면 미국이 훨씬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풍자 만화들도 나오는데요. 계속 트럼프가 시진핑의 목을 조르면서 딜해야 돼 이런 풍자 만화까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협상하자고 하지 않았어라고 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협상을 다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은 훨씬 더 느긋하게 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세 정쟁은 이건
서로가 이길 수 없는 서로 손해보는 전쟁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느 시기에 합의에 도달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자기 체면을 살리고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중국 쪽에서는 지금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또 대담을 살살 또 이제 마무리 네. 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러시아발 소식 중에서 북러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것이 쭉 좀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참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러는 이제 혈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북러가 가까워질수록 북중 관계가 좀 왠지 서먹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중 간에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의존성이 높은데 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소원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러 간의 이런 관계와 앞으로의 북중 간의 관계를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지금 러시아 60주년 전성절 60주년 기념으로 이제 누가 모이느냐고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관심이 예. 많았고 중요했었는데 시진핑은 가요.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갈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추적을 하지만 제가 추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면 틀림없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양새가 섭니다. 예. 그 소위 한때 동맹처럼 굴던 세 국가가 갔는데 대면대면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지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보이는 게 너무나 뻔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사안들이 조율이 안 돼서 안 가는 게 아닐까?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좋고요. 처음에 뭐 많은 논자들이 이건 군사 동맹이 아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군사 동맹이고 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시적인 동맹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인정한 걸 보면 앞으로도 지속될 동맹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뭐 역기신제 전략에 의해서 미국이 러시아하고 손잡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미국의 생각이지 러시아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중국 없으면 경제적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석유도 중국에서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푸틴과 시진핑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 힘이라고 불리우는 가스관 개통하는 것 이제 아마 핵심 아젠다가 될 겁니다. 즉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훨씬 심화되었어요. 이걸 떼어놓는 데는 아마도 당분간이 아니라 꽤 상당한 기간이 미국이 전력 투구를 해야만 가능한 거여서 역기신제 전략이라는 것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네.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양안, 한반도 이렇게까지 전체가 위험을 같이 느끼는 하나의 전장 얘기까지 나오는 네. 마당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당연히 러시아와 북과 손잡고 강력한 북중러의 동맹 틀을 만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네. 이건 또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 세 국가는 초록이 동색이다처럼 생각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도 보수 언론도 자꾸 그렇게 또 몰아가고 싶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중러로 세계 한꺼번에 엮이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평화의 중재자의 이미지에도 큰 손실이 나고요. 중국은 단순히 북한 하나를 상대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대1로만 가입하는 국가도 150개국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 가입의 명분을 뭐냐 하면 우리는 평화 주창자야. 우리는 니네 주권에 가입하지 않아. 이런 걸로 다 모아놨는데 한쪽에서 전쟁을 책동하는 신냉전 군사 동맹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쌓아온 걸 다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걸 유지할 필요에서도 북한과 견제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은 북한을 좀 더 평화적이고 좀 더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묶어내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을 뵈니까 이 대담을 마무리하려다가도 조금 하나 또 더 물어봐야 더 물이 자꾸 닫고 나오는데 좀 중국 인구 격감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짧은 대답을 좀 듣고 예. 싶은데요. 두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격차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예. 근데 이제 중국 인구가 1.0 이하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진 거는 뭐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감소될 전망 같은데 이 중국 인구 격감설이 과장되면은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감소나 고령화가 중국 사회에 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이고요. 예. 인구 격감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풍습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곧 위기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적으로 인구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중국은 땅덩어리 크기에 비해서 여지껏 인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걸 어떤 어떤 합리적인 인구로 미국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줄어나간다. 중국 예. 국민들이 지금 그 전체 GDP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GDP는 뭐 15,000불도 안 되는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인구가 주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중국도 지금 고년층이 훨씬 많아지는 풍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그와 같은 노인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의 문제를 그럼 어떤 힘으로 이것을 먹여 살리느냐라는 문제가 남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빅테크 기업들한테 플랫폼 기업들한테 돈들이 다 몰리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일자리는 굉장히 싼 뭐 배달 일자리 같은 것만밖에 없어지고 비정규직으로 다 바꿔지고 하지만 그 돈 전부는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간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돈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돌리느냐라는 문제가 저는 핵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 문제보다 훨씬 그게 더 중요하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일수록 그게 더 핵심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구 유럽, 북유럽처럼 세금을 극단적으로 많이 올리거나 중국처럼 국가가 힘을 가져서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배를 해 나가는 방식이 적어도 노인 문제를 대하고 인구 절벽으로 가는 걸 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유리하다. 즉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구 문제를 대하는 데에는 핵심적인 화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담을 마치려 합니다. 워낙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을 너무 편하게 아주 거침없이 밝혀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참 치르고 있는 우리 이 나라의 이 외교 문제 특히나 대중관계에 대해서 짧은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습니까? 워낙 내란 전당들이 준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진압할 정도로 터지니까 외교 문제나 외부 문제에 신경을 못 쓰고 거기서의 방향을 제시도 못하고 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안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다듬어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신정부가 집권할 때는 이와 같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전략 차원에서의 고민도 고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난들이 집행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압박도 커져가고 한국 경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는 연일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대통령 선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주신 광운대학교 김희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